제2회 동남아 지역 동향 설명회 미얀마 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자로 모신 선생님은 홍문숙 선생님이고 지금 부산외대 교수로 계십니다. 홍문숙 선생님은 호주 국립대에서 인류학을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셨죠. 그래서 교육, 그 다음에 국제개발협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인류학적 연구, 그래서 미얀마와 관계되는 연구를 해오시는 전문가십니다. 오늘 30분 발표를 듣고 그 다음에 역시 미얀마 전문가인 김희숙 선생님의 10분 토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또 청중들의 질의응답은 저기 채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문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오늘 1번 발표가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이 이제 태국이고 이제 2번이 미얀마여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미얀마 2020에 대한 발표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미얀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미얀마에 제가 실제 연구는 2020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준비했는데 오늘 2021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소개받은 이제 홍문숙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이제 미얀마 2020년에 있었던 상황들을 NLD의 총선의 실은 압승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총선 승리의 시사점과 실제로 이제 지속 가능한 그 평화와 그 경제 개발, 국가 발전에 대한 지금 희망이 굉장히 넘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좌절된 2020년의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한 자료 자체가 세미나용 그 PPT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 인용은 모두 포함하진 않았습니다. 논문에서 이제 상세한 인용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의도적으로 좀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제 언론사 이미지는 표시를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동료들 통해서 받은 이미지들은 아직 별도 그 레퍼런스를 넣지 않았습니다. 추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양해 드리고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이제 미얀마 연구를 시작하는데 혼자서 스스로 저는 이제 미얀마 연구자의 Z세대다라고 혼자 주장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2008년에 이제 여행으로 미얀마 처음 방문하고 나서 2011년부터 미얀마 이제 흔히 말하는 본토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6년부터는 정보 허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미얀마 제도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최근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미얀마 Z세대들과 민주주의 전환에 관한 연구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발표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이제 2020년에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지난 이제 2월 1일 이후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나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미얀마 지금 현지 상황에 관심이 있는데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와 이제 시민 운동들의 맥락은 실제 작년에 있었던 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 미얀마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 발생에 대해서 유엔이나 이제 미국은 워낙 많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고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미얀마에서 어떤 맥락적인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이제 미얀마적인 맥락에서 지금 상황을 좀 보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발표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팬데믹으로 올스탑된 미얀마의 그 경제 상황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작년에. 그 상황과 달리 실은 겉모습으로는 미얀마가 굉장히 얼어있는 듯 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굉장히 이제 얼어있는 듯 했지만 표면 밑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그 2020년의 정치 사회 동학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의제가 있고 또 이제 윈민 대통령, 우인민 대통령의 뭐 11대 가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첫 번째 헌법 개정, 두 번째는 평화 협상, 세 번째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3축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헌법 개정, 평화 협상의 과정에서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논문을 10가지 썼었는데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1년 1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또 이제 군부들이 말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 및 소수 정당, 민족 정당들이 지난 한 2개월 동안 이제 NLD의 문민 정부 집권 2기에 초기 시기에 어떠한 반응들을 보였고 어떤 불만들이 축적돼 있었는지를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사진일 것 같습니다. 미얀마 이제 전통에서 이제 전통적인 행사들이나 뭐 이런 데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악기를 쫓는다는 의미에서 많은 소리를 내서 이제 악기를 쫓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번에 이렇게 울고 계신 어머님 사진 모습이 전 세계의 많은 언론들을 탔습니다. 그래서 2022년 미얀마 2월 미얀마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실은 학생들이 굉장히 청년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 담론을 끌어가고 있지만 실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더욱 놀라운 것은 종족적 배경과 좀 무관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월 1일에 아웅산 수치 윈민 대통령, NLD 리더들이 구금이 됐고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고 이제 군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 군정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전반적인 이 리더십은 민나웅 군사령관이 현재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LD는 즉각 이제 아웅산 수치 구금을 알리는 성명서를 알리고 시민들이 항거해 줄 것을 또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은 얼마나 신속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쿠데타가 진행이 됐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24개 장차관들을 해임하고 먼저 11명 먼저 새로운 내각들을 발표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쿠데타를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경험의 반출이다라고 하는 시니컬한 코멘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월 2일에는 미나 홀라잉 장관이 내각을 아주 급히 이제 소집을 해서요.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아주 긴 설명을 하면서 군부집권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은 먼저 이제 악기를 쫓기 위한 상징으로 자동차 경적을 누르거나 이제 주방기기 등을 활용을 해서 악기 등을 활용해서 소리를 내면서 군부 쿠데타에 대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은 이제 그 미얀마 군부가 소유하고 있는 TV 채널을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위험한 이제 소식들이 나온다고 이제 알리면서 군부 소유의 TV 채널, 이 TV 채널은 페이스북 채널입니다. 그것을 사이트를 폐쇄하는 일이 2월 2일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2월 3일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제70병원이라고 해야겠네요. 의사나 간호사들, 그다음에 이제 메디컬 스태프들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외치며 업무를 멈추고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손가락 사인을 시민 불복종을 상징하는 이제 사인들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동시에 그 군부는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날 이제 군부는 이제 NLD 사무소에 이제 침입해서 각종 문서, 컴퓨터, 노트북들을 전원 압수했고요. 미얀마 이제 경찰은 이제 아웅산 수치를 1차적으로 구금하는데 2월 15일까지 일단 1차 구금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아웅산 수치 자택에도 이제
그럼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요. 무허가 워키토키를 발견했습니다. 6개를. 그래서 그게 이제 국가정보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처벌이 가능하고, 또 위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코비드를 잡지 못한 거죠. 팬데믹 이제 2차 확산 상황 등을 비판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제로 이제 구금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왓츠앱이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것을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도 이루어집니다. 2월 2일부터 6일 사이에는 이거 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 미얀마 이제 교사들은 모두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보건 의료 인력 대비 미얀마의 교육 인력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상대적으로 국제화가 덜 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미얀마 교수, 교사, 그다음에 학교 직원들까지 참여한 대규모의 시위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산 지역에 있는 이제 교사들이 직접 이제 꼭 긴 꼬리배를 타고 나와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2월 6일, 7일에부터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미얀마 시위가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전국 주요 도시에 대규모 시위들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군부는 이제 중요한 시기, 특히 이제 군부 입장에서는 저녁 시간대에 여러 가지 이제 군부 활동들이나 혹은 시민사회 리더들을 이제 구금해야 되는 활동들 뭐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통신 두절이 되는 이제 일들이 왕왕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태국 발표하고도 굉장히 이제 관계된 부분이 바로 이제 미얀마의 Z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XY Z세대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는데요. 이제 민주화가 이제 과정이 시작한 초기에 좀 흔치 않게 미얀마 역사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가 국민이 선출한 국가 안에서 살아본 세대. 그런 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 Z세대들이 새로운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사진도 많았는데요. 이 여자친구가 이제 여학생이 나는 군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남자친구가 필요해 뭐 이런 것. 아니면 이제 내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너무 싫었는데 군부는 더 싫어. 옆에 있는 남학생이 내가 그 남자친구예요라고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많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전달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이제 군부 독재 아래서 키우기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담론들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2월 2주부터는 계엄령 수준, 긴급조치라고 이제 군부는 표현했는데 2월 8일에 실은 이제 계엄령 수준입니다. 이제 긴급조치들이 발생이 되고 2월 12일에는 통신보안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지금 시위들이 이제 2월 2주에 오히려 더 번지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처음에 이제 약간 좀 보건의료 인력들, 뭐 교수나 교사들 이렇게 직종별로 이제 데모들이 일어나다가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세하는 형태였다면 2월 2주부터는 전국에 있는 주요 중소도시의 다양한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는 관광객들이 이제 가는 이제 산주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메시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2월 12일에 좀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최소 이제 수십만 명이라고 추정하겠습니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 시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최소 3인, 이제 4인이다 3인이다 그 언론 보도마다 좀 엇갈리는데요. 3인이 이제 경찰의 고무탄을 받고 병원에 이송했고요. 특히 이때 이제 한 여성 청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사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군부가 이제 퍼뜨리고 있는 구데타 영상이라든지 메시지를 검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2월 14일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2월 14일에는 양곤의 장갑차가 진입을 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장갑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중국인이다. 얼굴 색깔이 너무 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뭐 의심 있는 포스트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는 아니고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체 확산되면서 2014년 2월 14일 기준으로 볼 때 약 최소 60여 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동시에 시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엄중한 그 2월 1주, 2주의 사태는 실은 작년에 지난 수년간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입니다. 이제 미얀마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 모두 다 아웅산 수치 사진을 도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윈민 대통령도 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민 대통령은 이제 NLD의 잔뼈가 굵은 분으로 이렇게 친화력도 좋고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리더라고 미얀마 분들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미얀마 입장에서는 2016년 경제개발 계획 정책이 나왔는데 너무 좀 허접하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 발표가 되고 2018년에 2020년에 윈민 대통령의 이제 11대 개혁 의제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문민 정부 1기의 모양새를 갖춰가는 것이 2018년 이후에나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에 나왔던 그 윈민 대통령의 11대 개혁 과제는 기존에 있었던 그 거시적인 정치 경제 문제, 평화 협상이나 뭐 헌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제 미얀마 사람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런 논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권보호, 복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책, 농업 개혁 정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민 대통령의 11대 개혁 의제가 앞으로 정부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되고 그것이 이제 문민정부 2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발전 정치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미얀마 경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래프로 먼저 보시자면은 이제 GDP 그로스를 보시면 2019년에 6.4%, 2019년에 이제 6.8%는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다른 사이트에 보니까 6.8%가 아니고 6.0%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2020년대 이제 ADB의 예상 수치로는 1.8%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특히 다른 동남아 국가를 비교하더라도 미얀마의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6점 몇 퍼센트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데 11년 이후부터 미얀마는 7% 이상 계속 고속 성장해왔기 때문에 6% 이상으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제 2017년 이후에 로힝자 인권 문제가 이제 그 대두가 되고 미얀마 정부가 특히 이제 NLD와 아웅산 수치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이렇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사회 비판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특히 17년 대비 18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내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를 이제 만들어내기 어렵고 해외 이제 그 국제화와 그다음에 이제 무역과 이런 관광 산업 등을 통해서 이제 국가의 재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이제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0년에 이제 미얀마 국가재정 안에서는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국가재정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국가재정의 한 20%, 수출에서는 한 40%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재원을 소스인데 천연가스 국제 가격이 하락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2020년 들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면서 미얀마 2020년에 수출 분야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제조업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제조업이나 관광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보고들이 나왔는데요. 뭐 팬데믹 상황으로 당연히 수출에 제약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더 불만이었던 거는 2차 유행이 시작됐을 때 미얀마 정부가 이제 제조업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ILO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이제 교민 잡지나 이런 데들에서 저희 이제 우리 한국 이제 교민들 분께서는 이제 제조업에 많이 이제 종사하고 계시는데요.
제조업이나 서비스에서 많이 종사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2차 유행 시기에 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틀 만에 이제 뭐 이제 직원들이 고향으로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2차 유행 팬데믹 유행 시기 이후에 그러니까 국가가 이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관광 산업이 뭐 멈추게 된 거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뭐 로힝자 위기 이후로 워낙 이제 서구권의 미얀마에 대한 이제 비판이 더 확산되었기 때문에 비서구권 관광객 유치 노력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2020년에 팬데믹 상황으로 관광이 올스탑되면서 이 분야에서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0년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와 아주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바로 헌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려면 잠깐 앞으로 조금 시간을 백트래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2017년에 있었던 이제 모슬림 이제 NLD 당원이자 또 동시에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높았던 우꼬니의 암살을 들 수 있는데요. 2017년에 이제 헌법 개정 작업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우꼬니가 암살이 됐는데 이 상황을 이제 계기로 해서 약간 NLD 내부나 아웅산 수치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빨리 헌법 개정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얼전시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기에는 로힝자족 집단 학살에 대한 혐의로 이제 미얀마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되고 하면서 아웅산 수치와 이제 미얀마 군부는 한 몸이다. 라고 하는 비판이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번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실은 영국이나 이런 미국에 있는 학계의 많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NLD나 아웅산 수치가 이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일정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올 정도로 미얀마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서구 사회의 비판들이 존재했고요.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제 로힝자족 집단 학살을 하고 있었던 2018년, 19년에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2020년에는 미얀마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특히 서구 사회와는 참으로 어려운 국제적 고립의 위기가 시작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18년부터 NLD와 아웅산 수치 여사와 여러분들은 여러 그 리더들이 우리 헌법 개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019년 2월에 그 조인트 팔리아먼터리 커미티라고 하는 헌법 개정 공동 의회 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군부도 참여하는 시스템이고요. 45개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헌법을 고칠까라고 제안을 했더니 2019년 말에 한 3,700여 개의 제안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이제 우리는 모두를 아울러서 헌법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이 위원회 활동에 굉장히 많은 이제 특히 소수민족 정당 대표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114개 안으로 추려지게 됐는데요. 이 114개 안이 모두 다 NLD가 제안한 초안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LD 정당이 아닌 이제 소수민족 정당들과 군부는 이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쌓이게 된 것이죠. 여기 나온 이제 대부분의 이제 안들은 2020년이 아니라 2021년입니다. 2021년에 3월 1일, 3월 20일에 헌법 개정 표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번에 쿠데타가 2월 1일에 일어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월 1일에 미얀마 의회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2020년 3월에 주요한 헌법 개정을 위한 이제 그 표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군부 입장에서는 그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 자체가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번 그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NLD가 주로 주장하고 있는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는 잘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NLD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에 있는 군부 배당의 의석수를 감소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10%, 2025년입니다. 2025년 이후에는 10%, 2030년 이후에는 5% 이하로 군부에 배정된 의석을 배정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9조에는 삭제를 해서 가족 중에 1인 이상 혹은 배우자나 본인의 자녀들 중에서 1인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항목 삭제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논쟁적인 위치에 있는 그 국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그 포지셔닝이 있는데요. 그 포지션은 원래는 군부가 임명을 합니다. 현재는 군부가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원이나 상원에 있는 부대변인이 이 장관을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군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그 반대로 이제 친군부 성향의 USDP와 정당과 군부는 주지사를 선출할 때 그 도지사, 주지사 뭐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지만 대통령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라 해당 주나 해당 지역의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꾸자. 외국인이 가족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만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주지사, 도지사도 못 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안보위원회가 좀 더 이제 권력이 강화되어져서 특수한 상황에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할 때 국방방위안보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을 추가하자고 USDP와 군부가 제안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다른 제안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있어서 NLD가 제안한 이런 헌법 개정의 안들을 군부와 USDP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저는 이것이 군부가 그동안 지난 2019년, 20년에 NLD와 앙산수치 정부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거치면서 이제 2019년에서 2020년을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헌법 개정 공동위원회 활동들이 이제 준비가 되고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1년 3월에 진행된 여러 가지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 중에서 군부가 느끼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헌법 개정의 결과는 현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쿠데타 상황으로 모든 게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초에 제출됐던 헌법 개정안은 결론은 연기가 되었고요. 그렇다면 2021년 2월에 개각을 하면 3월부터 단계적으로 국회에서 이러한 다양한 헌법 개정안들을 표결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군부와 NLD, 아웅산수치 정부가 갖고 있는 긴장 요소의 핵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조금 이제 스피드업 하자면 이제 국가개혁 중에서 특히 평화협상도 2020년에는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0년에 이제 미얀마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21세기 삥롱회담 시리즈 안에서 평화협상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정치적인 대화를 하는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실제로 이제 연방제를 구축해가는 이제 법적이고 제도적인 프로세스가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삥롱회담은 약간 슬로건 같은 것이고 실제 그 회의의 이름은 연방평화회의입니다. 연방평화회의 안에서 연방주의를 실천해내고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 논의가 이제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가지 이제 평화협상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NLD 쪽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실은 이제 2020년 1월에 초안 이제 결과라고 하는지 결과문이 나오긴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고 이제 The Union Accord Part 3라고 하는데요. 이 Union Accord가 나오긴 했고 2020년 8월 20일에 그 Union Peace Dialogue Joint Committee의 20차 미팅이 아주 막 말이 많은 상황 중에 개최는 되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내용들이 새로운 것이 없고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소수민족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 대표들은 굉장히 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를 통해서 2020년 총선을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실망 어린 이제 입장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총선은
총선에 대한 건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는데 첫 번째 예측은 총선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총선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는 NLD가 과반석의 의석은 확보하겠지만 압승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실은 NLD와 이제 아웅산 수치 정부가 2019년, 2020년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압승은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바로 소수민족 정당들이 의석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학자들은 이번 이제 2020년 총선은 정체성 정치의 대격돌장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그 미얀마 외에 존재하는 미얀마 출신의 이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버마족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버마족이 아닌 이제 다양한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NLD가 과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경우에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연방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장밋빛 섞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는 다양한 정치 평론가들과 목소리가 높은 그런 주요 분석가들하고 굉장히 좀 달랐습니다. NLD는 총 396석을 획득했는데요. 하원에서는 330석 중에 258석을,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서는 168석 중에 138석을 차지하면서 이게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군부 성향인 USDP 경우에는 총 71석을 얻는데 그쳤고요. 굉장히 좀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소수민족 정당들과 USPD 모두 실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NLD가 2015년 대비 6석을 더 확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타당, BNLD 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실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수민족 정당들은 이에 대해서 그 NLD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제 것을 나타내는 이제 많은 표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선거 패배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USPD는 굉장히 반응이 좀 격렬했습니다. 그래서 USPD 같은 경우에 USDP에는 이미 이제 탈군부와 그런 이미지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군과 친한 정당으로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래서 USDP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논의들을 이끌어가게 됐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면 NLD가 승리한 그 요인은 무엇일까? 지금 많은 이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선거를 강행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여당인 NLD가 온라인 캠페인, 페이스북 캠페인 등등을 하고 이제 청년 조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NLD는. 그래서 굉장히 촘촘히 구성되는 청년 조직 안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Z세대들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특히 2015년에 처음 선거에 참여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2020년에 내가 뭔가 내용을 알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선거장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수민족 정당 내부에서도 좀 너무 올드 패션드한 너무 이제 구시대적인 스타일의 정치 그 캠페인들이 있었다. 선거운동이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다라고 그래서 소수민족 정당 내부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경찰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군부가 이 USPD나 이제 군부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민 활동을 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부가 이제 팬데믹 상황 중에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국경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대민 활동들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굉장히 시민들은 다르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군부가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경찰도 부담스러운데 군부까지 나오는 모습이 군부 재등장에 대한 반감도 커졌고 NLD의 리더들은 NLD 아니면 군부밖에 없다. 소수정당 찍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군부를 찍겠냐, NLD를 찍겠냐라고 하는 양분화된 담론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분화된 담론 효과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하고 좀 연계해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군부
이 상황 중에 군부의 불만이 상당히 축적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 내내 연방선거위원회가 이게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선거위원회가 선거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 중에 NLD 평양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총선 자체를 엎을 만큼 무효화할 만큼 컸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선 그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USDP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USDP와 그 군부가 워낙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한 선거를 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는 좀 정당성이 좀 희박하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나웅 흘라잉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텀도 그래서 이제 리더십 변화 시기에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은 미나잉 라응이 실은 그 대선 있고 나서 총선 있고 나서 총선 결과에 문제 없다고 먼저 발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USDP가 열심히 그 선거 부정 활동들을 정보를 축적하고 다닐 때 미나응을랑 장관이 나와서 아니다 이번 선거는 괜찮았다라고 아예 발표를 해버려서 오히려 USDP의 선거 부정을 위한 부정의 정보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아주 방해가 된 활동들을 이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응을랑 군사령관 정말 혼자 이번에 이런 것을 계획했을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군사령관의 단독 결정보다는 지난 수년간 그 앙산 수치와 그 NLD와 쌓아온 특히 이제 헌법 개정을 둘러싼 쌓아온 여러 가지 불만이 축적돼서 표현이 돼서 구테타가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군부와 앙산 수치는 일심동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실제로 지난 수년간 앙산 수치와 앙산 수치 NLD 군부 사이에 어마무지한 이런 굉장히 강력한 그 문제들이 서로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문민정부 2기에 미얀마 굉장히 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2기는 올스탑이 되었고 이제 구테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말 그 예상은 어떻게 될지는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시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기 때문에요. 아마 이제 1년 동안 군부에게 이제 시간이 주어졌을 텐데 군부가 이제 시민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군부 정권을 포기하고 뭐 조기 인양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얼른 총선을 준비해서 총선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해갈 것이냐 현장에 계신 이제 청기용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부는 이미 이제 그 내각의 이름과 정부 구조 이름을 1990년대 스타일로 다 다시 1990년대, 2000년대 스타일 이름을 다 다시 바꿔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다고 전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미얀마 상황에서 미얀마의 청년 세대들과 시민들이 국제사회는 말만 하지 말고 형용사만 바꾸지 말고 바꿔서 성명서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심각한 액션을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연구자들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시는 분들도 동남아시아 활동하신 많은 분들에게 큰 숙제를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참고 문헌은 제가 논문 쓸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토론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북대 동남아연구소의 김인숙 선생님이 토론을 10분간 해주시겠습니다. 김인숙 선생님은 미얀마 연구 전문 인류학자시고 요즘 뭐 코로나19나 또 다른 동남아와 비교 연구도 열심히 또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홍문수 선생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제가 봤는데 제가 작년에 국가 리뷰를 작성을 했었는데 정치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변화가 없이 그 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미얀마의 후반부 2020년 후반부에 나타났던 정치 상황의 변화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쿠데타 문제까지도 여러모로 좀 뒤숭숭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 국가 리뷰를 쓰신 논문 가운데서는 제가 그다지 토론할 내용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상세하게 잘 써주셨기 때문에 뭐
별로 추가할 내용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발표를 듣고, 그러니까 발표문을 보고 나서 좀 보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은 그런 지점이 한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LD의 압승이었다라는 그런 게 전반적인 평이었었고,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자료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NLD가 2015년보다 6석이나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금 오른쪽, 제가 띄워놓은 토론문 화면의 오른쪽이 오른쪽에서도 또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색 지도가 NLD가 이제 총선에서 득표한 지역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투표가 무효가 된, 투표가 취소가 된 그 지역들을 표시한 것인데, 실제로 2015년에도 선거 지역을 선거를 취소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총선 때는 2015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선거 취소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소수민족 정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셨는데, 과연 소수민족 정당이 그렇게까지 완패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실제로 그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대체로 이제 중앙의 외곽 지역인데, 부분적으로 그 지역들에서 선거가 취소가 되기도 했었는데, 선거가 취소되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USDP라든지 소수민족 정당들이 득표를 한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생님께서 아까 자료 화면으로 띄워놓으셨던 그 자료에서도 보시면 거기에서 소수민족 정당들이 오히려 2015년에 비해서는 표가 더 늘어나는, 의석수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 지역의 투표가 무효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들 정당의 의석수는 좀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소수민족 정당들이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문에 쓰시기로는 종족 정체성만 가지고 소수민족 정당들이 이제 선거에 임했다, 그래서 그것이 패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다. 여전히 소수민족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소수민족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입장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거구 구성 결과를 보면은 선거구가 대체로 또 도시, 양곤이나 만달레이나 이런 중앙부에 굉장히 이렇게 촘촘하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인구 비례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이 소수민족 거주 지역들이 대체로 다 인구가 과소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에서 그 소수민족 정당 대표를 갖다가 선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선거를 앞두고 연방선거위원회에서 5월 달에 원래는 이제 그 지역에서 투표를 하자면 최소 거주 기간이 있죠. 근데 그 최소 거주 기간이 기존에는 90일, 3달 정도는 최소한 머물러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6개월이었는데 그것을 90일로 단축을 시키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3개월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사실은 이 방식이 과거에 이제 군부가 주로 사용해오던 방식이죠. 특히나 이제 외곽 지역에서 소수민족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대적으로 군인 가족들을 갖다가 파견을 하는 거예요, 선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 USDP의 득표율을 올리는 그런 전략들이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NLD 정부에서 실제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그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제도상의 문제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는 좀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소수민족들의 의견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NLD에 대한 지지가 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점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분석하시기로는 소수 종족 정당들이 이제 연대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게 굉장히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연대하기가 힘든지 선생님 간단히 말씀하시기로는 역할인지나 현재 리더들이 정치 이념보다는 리더의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 차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소수민족의 정체성의 정치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신다면 그 현황, 지금 소수민족 정당들의 분열되어 있는 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그 부연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그렇구나.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이런 변화들이, 추이들이 어떤 점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거 군부 하에서 제공받지 못했던 이제 경제사회 인프라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 소수민족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NLD를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군부가 오히려 평화 협상에서 무기로 사용한 게 이런 공공 서비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전 협상에 서명을 한 그룹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의료 서비스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이제 협상이 임하고 이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에서 NLD 정부에 대한 이런 기대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 것인지 좀 살짝 의문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미얀마 총선 결과는 어쨌든 NLD가 압승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자면 2기 정부에서는 1기 정부 때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쿠데타가 발생을 했고 쿠데타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럴 거였으면 과거 5년 동안에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사건은 벌어졌고 그렇다면 이렇게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군부가 전국을 뒤엎은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군부 내 리더십의 변화, 이제 선생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 이제 결과를 불복하는 그런 군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기로 민 아웅hlaing 그 장관, 그 군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거라기보다는 군부 내 강성 라인에 불만들이 축적된 결과로서 이렇게 좀 다르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강경파들의 주장들이 훨씬 더 압도한 결과 이제 쿠데타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보기에도 왜 군부가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2008년 총선에서 보장되어 있는 25%의 의석, 그러니까 비토를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석인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이제 선거에서의 패배 결과 훨씬 더 커졌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25%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면 선거에 패배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속 정치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조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이제 NLD나 그 소수민족 정당들이 이제 연합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가 어디선가 읽었었는데 군부 쪽 지지자들 정당 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헌법 개정안에 그러니까 군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군부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25%의 의석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25%를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군부 내부의 분열 같은 것들이 이번에 쿠데타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군부 내부의 리더십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혹시 선생님께서 군부 내부의 리더십, 그러니까 세력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전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지만 이제 듣고 싶어서 질문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 전개된 그 초기의 모습입니다. 2월 5일에 집계되어 있는 숫자인데 100여 개의 이제 정부 병원이라든지 대학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합류해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그것이 어떻게 미얀마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 미얀마 쿠데타가 터졌을 때 가장 귀추가 주목됐던 것 중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였었습니다. 기존에도 이미 아웅산 수치 정부 때부터도 계속 중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했고 1대1로 라든지 그 미얀마 중국 경제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사실은 군부 역시도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었는데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항상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2011년 이후에 개혁 개방이 중국과의 의존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약화시키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대부분의 세계들이, 국제사회들이 미얀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얀마가 또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의 힘이 세지면 이제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적인 자기 힘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이 그런 관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음에 초창기에 이걸 쿠데타로 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가지고도 고민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쿠데타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미얀마에 대한 원조 같은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삭감되고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축소되는 그런 가져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각축하고 있는 그런 전장으로서 미얀마가 돼버린 셈인데 이 국제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이렇게 발표에 대한 토론을 준비했고요. 이제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많은 보충 설명과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홍문수 선생님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그 중복되는 질문들이 청중으로부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김영선 전 대사님이 군부가 과연 헌법 개정을 두려워했을까? 의회에서 75% 동의를 구해야 헌법 개정이 되는 것이니까 군부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 헌법 개정이. 그런데 과연 군부가 그걸 그렇게 두려워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필리핀에서 김연홍 선생님도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NLD가 꼭 좋아서가 아니라 군부에 대한 반발 때문에 NLD한테 많은 표를 준 것 같다는 그런 코멘트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허정원 선생님이 이제 고민되는 문제를 또 제안하셨어요. 국제사회 연대 방안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미얀마를 도와야 되느냐 했을 때 사실 그 미국에서 이제 군부를 제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제재에 들어가게 되면 중국 쪽으로 또 기울어지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딜레마를 해결해야 될까 그런 걸 피하면서 어떻게 미얀마를 도울까, 미얀마 연대할까 이런 고민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홍문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네, 할 수 있는 만큼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공동의 과제로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다 한 세션 감이어서
좀 고민들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번에 국가 리뷰하면서 국가 리뷰라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국가 리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한 5개로 쪼개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합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이제 총선의 결과가 NLD가 압승한 것에 중심이 되어 있고 소수민족 정당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이제 실제 그 계층별로, 종족별로, 지역별로 어떤 선거 결과가 나고 그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까지는 아직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건 좀 별도의 연구 작업이 좀 필요하고 저도 이거 보면서 선거 전문가분들하고 좀 논의를 좀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한 것 중에 김 선생님이 이제 지적하신 가장 핵심 내용은 실제 너무 많은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이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 정당들이 종족 정당들이 선방한 지역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논의에서는 많이 부각이 안 됐는데 그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소수 종족 정당들이 워낙 미얀마에 많다 보니까 이 합종 연행하는 과정을 읽다가 너무 지치게 될 정도로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묶음이 한 4-5개 이제 메이저 연대들이 있는데 그 연대들이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가느냐 굉장히 앞으로 이제 미얀마 연방주의나 민주주의 구축 단계에서 굉장히 핵심 내용이 될 텐데 미얀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대부분의 평범한 버마족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군부 논의가 등장하면 등장할수록 NLD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NLD의 정치 캠페인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2020년 하반기 캠페인을 할 때 계속 선택가라는 거예요. 군부냐 NLD냐.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소수 정당들이 그동안 만들어온 많은 이제 아젠다들이나 이런 거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수 종족 정당 리더들이 모두 다 흔히 말하는 이제 어떤 민주화를 원하고 어떤 이제 민주적 체계를 만들어가느냐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아주 일반적인 예가 저는 떼떼까잉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인기 있는 모국 출신의 보석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아주 카리스마 있는 여성 이제 리더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NLD에서 활동을 하다가 최근 신생 정당을 만들고 그 신생 정당을 만들고 나서 본인이 이제 PPP 정당이라고 하는데 만들고 이제 총선에 진출했다가 떨어지고 나서 바로 2월 2일 날 내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군부 내각에. 그러다 보니까 소수종족 정당 안에서의 그 소수민족 정당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뭐고 연방주의는 그러면 군부와 같이 가는 거냐 이게 변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많이 같이 고민해보고 좀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군부 내부의 리더십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알고 싶은데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인연이 있는 분들이 학계나 아니면 이제 제가 청년 연구나 이제 학계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군부 내부에서 어떻게 리더십 변화가 되고 있는지 딱 알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군부가 주로 이제 프로파간다식으로 이제 방송하는 내용들이나 이제 신문 기사나 저는 이제 MRTV를 볼 수밖에 없는데 MRTV를 보면 이제 공식화된 이제 군부의 이제 목소리만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그 군부가 굉장히 미얀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사를 가는 게 이제 미얀마에서는 굉장히 큰 영예이기 때문에 미얀마 엘리트 구조 안에서 군부 엘리트들 이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규율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모크라시 위드 디시플린드 혹은 디시플린드 데모크라시를 생각하는 민 아웅라잉 장관 세대와 신세대 군부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강성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좀 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25% 내에서 군부가 단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USDP가 갖고 있는 한 40석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석이 군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퍼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5%가 있고 USDP가 한 40석이 있으면 이게 괜찮은데 USDP가 이번에 총선에서 좋은 실적을 못 내주고 보다 보니까 군부 입장에서 조금 더 프레셔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김현웅 선생님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공식 행사 같은 거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 장관 그다음에 차관은 저 구석에 가서 앉아 계시고 장관 앉고 장군들이 쭉 앉는 걸 여러 번 보면서 우리가 너무 미얀마의 군부의 이제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최근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을 하는 과정 중에 군부가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NLD 리더들의 권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봤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이콜로지컬 심리적 불안감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불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드 제가 잠깐만 다시 공유를 드리면요. 그 국제사회 부분, 특히 중국이나 이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워낙 논의가 국제사회, 워낙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미얀마 내부의 이야기가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미얀마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이제 구금을 이제 미얀마 이제 리더들이 구금을 당했을 때 호주의 미얀마 경제학자 션 터넬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도 같이 구금이 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 주도해서 저희 이제 한 180명 되는 이제 버마 연구자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해서 이제 지난주에 여러 대사관에 제출을 했는데 이 리 존스 교수님이라고 이분 이제 지역학자, 역사학자신데 이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주의 맥커리 대학교의 동남아 경제학자신 분이 이제 구금을 당한 성명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마마지라고 굉장히 좀 이제 인기가 많으신 옥스퍼드에 계신 이제 미얀마 젠더학자분이 최근에 이제 국제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제 버마의 특히 이제 다들 거기는 다 학자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아예 월급을 못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잘리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를 펀드레이징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거시적인 국제 관계를 좀 내려놓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봤습니다. 이 예정된 시간이 이제 풀로 채워졌어요. 그러고 아쉬운 점들은 우리가 같이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걸로 남기고요. 다 같이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 미얀마 문제는 전개가 될 것이고 계속적인 토론과 또 그다음에 세분화되어서 각 전문가들이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학자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좀 우리가 지식 축적을 해가지고 또 한글로 논문을 쓰고 또 한국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이런 거는 사실 교수 연구원 업적 평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자의 계몽적 역할, 또 지식 공유 역할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동남아 지역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데 동의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